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여야 공방이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에는 김기현,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제소안도 제출이 됐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떨어진 북한 위성 발사체 일부를 인양한 군이 정찰 위성으로 추정되는 물체도 인양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군 당국은 군사적인 효용성이 전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IAEA 결정을 토대로 일본은 오염수 방류 시기 결정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면서 일본이 제시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 일본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 전문기구의 과학적 검증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깡통 보고서라면서 깎아내렸습니다. 군 당국이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소위 우주 발사체와 위성체 주요 부분을 인양했습니다. 군이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군사적 효용성은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 지하 주차장 지붕이 붕괴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기둥을 떠받치는 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보다 미흡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약 30년간 시행되어온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가 곧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어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원전 현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IAEA 결론에 명분을 확보한 일본, 오염수 방류 시기 결정만을 남겨놓게 됐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국내외의 투명성을 갖고 설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김태원 특파원. 네,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근처. 그러면 어디쯤입니까? 네, 이곳은 후쿠시마현 호타바 마을 해안에 있는 한 방파제입니다.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요. 제 뒤로 먼 해안선 끝자락을 보시면 크레인과 건물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 이곳이 바로 후쿠시마 제1원전입니다.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 발표 이튿날인 오늘 이곳 후쿠시마를 방문했습니다. 오전엔 일본 경제산업성 담당자들과 함께 후쿠시마 이와키시를 찾았는데요. 현지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어업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상황에 대한 감시와 관찰, 평가를 이어가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지금은 이곳 후쿠시마 제1원전을 직접 찾아서 방류 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이어갈 IAEA 현지 사무소도 개설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방일 일정을 마무리한 뒤 모레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방한 일정 동안 박진 외교부 장관과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정부 시찰단장이었던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과 면담할 계획입니다. 어제 최종 보고서 결과로 일본으로서는 오염수를 방류할 명분을 확보한 셈인데요. 실제 방류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네, IAEA는 어제 최종 보고서를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는데요. 방류된 오염수에서 나올 방사능이 인체나 환경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를 통해 배출되는 삼중수소는 22테라베크렐로 자연에서 생성되는 삼중수소보다 5,000배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올여름 방류 계획을 밝힌 일본으로서는 오염수 방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만큼
구체적인 시기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IAEA의 최종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됐다는 점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IAEA가 과학적 근거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분석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국제원자력기구의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대처에 감사한다면서 국제사회의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정중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온 우리나라 같은 주변국의 수입 재개를 거세게 압박할 가능성도 크다고요. 네, 일본 정부는 이번 IAEA 최종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후쿠시마 인근 8개 연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우리나라의 수입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만장관은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방침은 중요한 과제라면서 한국의 수입 규제를 철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13일에서 14일에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 장관회의에서도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한국은 물론 뉴질랜드, 태평양 섬나라 국제도 등 반대 여론이 높은 국가들을 잇따라 방문해서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이 같은 일본의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내부 여론이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일본 현지 어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열린여당의 공명당 대표도 방류 시기를 해수욕 시즌을 피하자고 했는데 일본 내 불안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일본 후쿠시마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우리 정부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IAEA 보고서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우리 자체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정부의 발표 내용부터 좀 자세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 IAEA 최종 보고서 내용이 공개된 뒤에도 우리 정부와 대통령실 모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오늘 오전에 일제히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IAEA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실시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근의 방사능 조사도 현재 92곳에서 200곳으로 늘리는 등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도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IAEA 결론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다만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킨즈, 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우리 자체 검토 작업이 지금 2년째 진행 중이고 그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면서 우리 검토 보고서를 최종 발표할 때 IAEA 보고서에 대한 분석 내용도 같이 설명할 거라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온 뒤 첫 정보 브리핑이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어떤 질문들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IAEA 최종 보고서 내용 가운데 오염수 처리 설비인 알프스에 대한 성능 검증이 빠졌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생각도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 박구현 국무 1차장은 IAEA는 이미 알프스에 대한 검증 내지는 평가 작업을 훨씬 전에 이미 끝낸 상태라고 했고요.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방재국장은 지난 2020년 4월에 IAEA가 알프스 성능 보고서를 냈는데 이번 종합보고서에는 담지 않고 그걸로 가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어제 일본 관방장관 발언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가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당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압박이 거세지지 않겠느냐고 물었는데 박 차장은 수산물 수입 여부와 이번 방류 안전성 검토 작업은 전혀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국민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한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 검토 보고서는 언제 나올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번 주말쯤 우리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차장은 최대한 빨리 내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인 날짜는 확답하기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발표와 IAEA 사무총장 방안과 시기를 맞춘 게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전혀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IAEA 사무총장 방한 때 일본에서처럼 기자회견도 하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두고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었는데 국민의힘은 검증 결과에 따라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투기 저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선 오늘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요. 네, 우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울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제적 권위를 가진 기구가 내린 결론이라고 힘을 실으면서 정부 여당은 면밀한 모니터링 등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를 못 믿는다고 반발하는 민주당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타도를 위해 불신과 선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답정너 보고서라면서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는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반대, 답정너 선동, 정권 퇴진, 총선 정략이라고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최종 보고서 내용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도 열었는데 의총이 끝난 뒤 윤재혁 원내대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없을 거라고 강조하면서 수산업계 보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야당 초청으로 오염수 관련 강의를 했던 앨리슨 교수를 향해 지난달 돌팔이라고 비판했었던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여론전 맞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제대로 검증조차 안 된 IAEA 보고서에 우리 영예와 생명을 통째로 맡길 것이냐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IAEA 검증 결과만 들이밀고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 결정은 수용할 수가 없다면서 모든 방안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살아갈 우리 미래 세대에게 오염된 바다를 물려줄 수는 없다라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긴급 의원총회도 진행했는데 박광원 원내대표는 관련 상임위를 열고 긴급 현안 질의 등도 준비하면서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도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염수 방출 저지 전국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일부 의원은 다음 주 일본을 찾아 총리 관저 앞에서 규탄 시위 등을 벌일 계획입니다. 네, 상임위에서도 오염수나 추경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우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도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오염수 저지 장외 집회로 수산물 시장에 피해가 가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정부가 부실한 IAEA 검증 결과를 믿고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맞섰습니다. 양쪽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오염수 방류 관련을 발언을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수산물 시장에 손님이 한 분도 안 오고 있다는 게 아마 해양 투기하려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한 기구다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우리 정부가 찬성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는 방향을 잡아도 완전히 잘못 잡았다. 여기에 더해 영업 제한 시간 등의 경우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제한하는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두고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소비자 편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여당 입장을 두고 민주당에선 법제처 해석에 반하는 정책을 왜 소상공인이 힘든 시기에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후엔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국회 기재위에서 추가 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됩니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세수 부족 우려에도 종부세 등을 줄이는 등 부자 감세를 이어간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권이 정부에 있는데도 야당에서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은 IAEA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했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IAEA 전문가 그룹의 합리적인 평가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IAEA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 질의에 7문장짜리 회신을 보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이 2011년 원전 사고 여파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관리해왔다며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여부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국제 원자력 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방류 계획을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판단하며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미 국무부는 IAEA 전문가 태스크포스가 공정하고 사실에 입각한 방식으로 평가 보고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전기준은 모든 IAEA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마련됐고 전리방사선의 해로운 영향에서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와 과학자들과 방류 계획에 대해 이미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4월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에도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투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는 등 일본 발표를 지지해왔습니다. A lot of countries in the region and I think the UN as well have said it's not a great idea. What's his position? I expect that will be discussed. I will also convey that the Prime Minister has announced that he will join the United States in announcing a new 2030 target. 월스트리트저널은 오염수를 지상 탱크에 저장할 경우 태풍이나 지진 발생 시 더 위험할 수 있다며 방류가 최선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는 방사능 오염 전문가의 말을 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민의 불안이 큰 상황인데요. 지난 2달 동안 위반 행위가 적발된 수산물 수입 유통업체가 158곳에 이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1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위반 행위 가운데 원산지 미표시가 12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2건은 거짓 표시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 동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전교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4일 서울시 교육청 전체 교사 7만 명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 서명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전교조가 업무 관리 시스템에 저장된 서울 지역 교사들의 메일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8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지난 5월 말 북한이 발사한 우주 발사체와 위성체 주요 부분을 인양했습니다. 군은 분석 결과 군사적 효용성은 없는 걸로 평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지난 5월 말이었죠. 발사에 실패했었고 인양 작업이 바로 시작됐습니다. 36일 만에 잔해물 탐색 인양 작업 종료됐다고요?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우주 발사체 등 잔해물 탐색과 인양 작전을 오늘부로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을 통해 북한 우주 발사체와 위성체의 주요 부분을 인양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건져 올린 발사체와 위성체는 한미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정찰 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성체에 달린 카메라 등 광학 장비 혹은 부품, 이 광학 카메라가 들어간 경통 등이 수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찰 위성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0.5m급 해상도와 완성도 높은 송출 체계 등을 구현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군 당국은 우주 발사체 잔해물을 수거해 이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정밀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우리 군은 감시 전력을 운용해 북한의 우주 발사체가 발사된 순간부터 추적을 벌여왔습니다.
발사 실패 이후에는 잔해물 낙하 구역을 설정하고 해군 함정, 항공기, 심해 잠수사 등을 투입해 36일 동안 탐색 인양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군은 어려운 작전 환경 속에서도 이 잔해물 다수를 인양해 우수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발사체는 1단 분리 후 2단 점화에 실패해 전북군산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군은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지 약 1시간 반 만에 이 낙하 해상에서 천리마 1형의 잔해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지난달 15일에는 천리마 1형의 3단 가운데 이 최대 직경 2.8m, 길이 12m 2단부를 인양했고 다른 주요 잔해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그 인양한 잔해로 북한의 기술력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군 당국은 일단 위성 잔해를 분석한 결과 군사 정찰 위성으로의 군사적 효용성은 전혀 없었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위성 발사체 일부도 인양한 것이냐라고 지난주인가 물어봤는데 확답을 안 해줬는데 일단은 사실상 위성 잔해를 끌어올렸나 봐요. 인양했나 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렇게 말 못하죠.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이번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3단 로켓이 있거든요. 예. 근데 1단 로켓은 대기권 이전에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리호도 65km에서 분리가 그렇죠. 됐거든요. 예. 대기권이 100km거든요. 2단은 이제 2단 분리는 이제 대기권 밖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권 밖에서 사고가 나면 내려오면서 모두 다 타버려요. 찾을 게 없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이 누리호 기준으로 봤을 때 65km. 근데 누리호보다 1단이 짧았어요. 그러니까 더 낮은 고도에서 1단이 분리가 됐을 거고. 예. 그리고 이제 2단 자체가 점화가 안 됐거든요. 네. 그대로 떨어지면 바다에 그대로 가라앉죠. 예. 근데 우리 군 당국이 180여 개의 궤적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그냥 떨어지면 그렇게 분해될 리가 없거든요. 네. 그 얘기는 아마 2단 로켓에 자폭 장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모든 로켓은 예. 실패하면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럼 대형 사고가 나니까 자폭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육지나 도시로 그렇죠. 떨어지면은 큰 근데 사고로 이어질 수 위성체에는 있습니다. 안 들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위성체에는 자폭 장치를 장치할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2단 로켓이 분해가 되면서 상부는 페어링에 덮여 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튼튼해요. 그러니까 그중에 완전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그 부품들이 경통은 크지도 않거든요. 찾아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덩어리를 찾아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까지 상황 보면 2단부는 일단 여러 개로 폭파가 됐고 3단부랑 그 위성체는 온전한 상황으로 우리가 발견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2단은 우리가 한 12m짜리 찾았죠. 네. 근데 그 위에 붙어있던 2단 상부와 3단부 쪽에 아마 그 조각이 났던 것 같아요. 지금 추정이. 저희 그 사진은 저희 배경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지금 있는데 크기가 한 35에서 한 40m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2단이 좀 길어요. 보통 1단이 제일 긴데 천리마 1형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하게 1단이 짧아요. 네. 그래서 2단에 한 12m 정도로 우리가 확보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2단과 3단 부부의 어느 정도에서부터가 아마 이 자폭됐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 상단부, 페어링 안에 들어있던 마지막 부분은 상당 부분이 온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 군 당국이 군사정찰 위성을 수거한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죠. 저 위성 자체는 처음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주요한 이 미사일 관련을 공개된 것만 이번까지 4번이거든요. 예. 2012년에는 이제 산화대통, 그것도 이제 2단부 일부, 그렇습니까? 1단과 2단의 일부와 로켓 이 엔진 잔해를 그때 12월에, 그다음에 2016년에는 페어링을 찾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이 못 찾았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지난해 11월에는 속초앞바다로 쐈던 SA-5 지대공매사의 엔진 부분을 찾아냈거든요. 예. 무려 동해 1,700m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랬군요. 대단하죠. 네. 근데 그런데 지금 왜 위성 발사체 사진을 보고 싶은데 예. 왜 공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보안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뭘 확보했는지를 몰라야 북한이 대응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위성체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북한이 못 만들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아주 우주 환경이 가혹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험을 지상에서 하고 부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북한이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럼 대부분 이제 그 수입을 했을 텐데 네. 중국도 수입하거든요. 지금 제재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입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입을 했을 텐데
이게 다 밀수거든요. 그러면 이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여기다 시리얼 번호가 있거든요. 그럼 그 번호를 역추적하면 어디로 흘러가는지 경로가 다 파악이 돼요. 누가 팔았는지도 알 수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개입됐는지도 알 수가 있죠. 이거 자체가 사실 극비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군이 인양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깡통이니까요. 네. 뭐 엔진 일부는 있겠지만, 근데 위성체는 다 얘기가 다르죠. 아, 네. 그래서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군요. 네. 네. 자, 이번 군 발표 보면 군사 정찰 위성으로의 군사적인 효용성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한 것 같아요. 그 이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전혀는 이제 우리 군의 자신감이죠. 예. 사실은 별거 아니다라는 거고. 근데 이미 예견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위성이라는 게 예. 미국이 쓰는 키올이라는 위성은 무게가 한 13톤 나가요. 13톤이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북한 건 한 300kg 정도 되거든요. 네. 그 미국 거는 거의 10억 달러도 넘어요, 가격이. 아. 근데 보통 해상도, 예. 그러니까 15cm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더 된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얼굴까지 알아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미국의 기술력 그렇죠. 이야기하시는 그러니까 몇 거고요. 센치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300km밖에 안 되는 거고요, 추정이. 그다음에 공개된 걸로 봤을 때도 왜냐하면 이제 위성은 핵심이 탐지잖아요. 예, 네. 예.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광학, 카메라, 사진. 광학 카메라. 그다음에 이제 SAR,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 그랬어요. 예. 사진은 구름 끼면 못 찍잖아요, 밤에. 네, 레이더. 그러니까 이걸 레이더로 쏴서 이걸 합성해서 사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적외선, 이거 온도를 감지하는 거니까. 네. 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북한이 이 기술 중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렇군요. 있어봤자 지금 지난해 12월에 쏴서 보여줬던 예. 게 그냥 흐릿한 지구 사진.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그때 20m였거든요. 예. 20m. 지금 10cm, 15cm. 우리도 목표로 하는 게 30cm거든요. 아,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고 우리는 있어요? 30cm가 목표입니다. 목표. 30cm. 근데 김여정 부부장이 작년에 우리 전문가들이 해상도가 너무 낮다고 하니까 연습으로 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상도가 높은 그 카메라를 장착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들도 이렇게 실패할 줄 몰랐죠. 왜냐하면 발사체 자체는 성공할 자신감이 있었는데 1단에서 2단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온전하게 떨어질 줄은 상상을 못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과장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보여줬던 것만으로 추정해 봐도 몇 미터, 1미터에서 한 5미터 사이의 해상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럼 네. 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구글 지도로 보는 게 훨씬 낫지. 네. 그걸 쏠 이유가 없거든요. 구글 지도로 지금 해상도 얼마나 볼 수 있는 거죠? 구글 지도로 보면은 아마 해상도로는 미터급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구글 지도로 건물이 보이거든요.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효용성이 없는 깡통 위성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이걸 발사한 의도는 뭘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사항이거든요. 일단은 북한은 펀치력은 있는데 눈이 없거든요. 정찰 자산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ICBM은 발사하면 최근에 계속 성공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발사체 펀치력은 있는데 어느 정도 있는데 제대로 봐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감시 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위성도 없고 네. 항공 정찰 자산도 없고 레이더 장거리 레이더 시스템도 취약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성뿐만이 아니라 이 500km 중심까지 정밀 정찰할 수 있는 정찰 자산의 확보가 네. 2021년 8차 당대의 결정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 위성은 다른 거하고 다르거든요.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 보면 뭐 트랙터 천리마 시대 때 35일 만에 만들었다. 최근에도 김정은 시기에도 지하철을 80일 만에 만들어요. 지하철 전동차를. 예. 다 과장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하라니까 한 거죠, 지금. 예.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하려니까 하지만 사실 이건 넘을 수 없는 벽이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요. ICBM 그 발사체, 그 위성 발사체, 사실상 설계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ICBM은 성공하는데 왜 위성 발사체를 실패했을까요? 그건 사실은 좀 잘못 알려진 겁니다. 아, 그래요? ICBM하고 위성 발사체는 발사체 엔진, 추력, 단분리 요 정도만 같지 나머지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누리호 성공하는 예. 데까지 3년 몇 개월 걸렸거든요. 나로는 언제 썼습니까? 아주 먼 옛날 과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사일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인공위성 쪽이 몇 배나 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북한이 쓴 미사일도 그냥 올라갔다 떨어진 거지 나중에 정밀하게 목표물을 재진입해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건 한 번도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ICBM도 조금 가혹하게 말하면 능력이 50%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되지 않았죠. 재진입 이후에 정밀 장치들이 살아남아야 되고 예. 그게 목표물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기술의 벽,
테크놀로지 피크에 왔다. 더 예. 뭐 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예. 계속 노력을 하면 개선은 되겠지만 예. 이번 수준도 발사하기 전부터 위성 성능은 의문시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천리마 1형 예. 그리고 만리경 1호라고 그러잖아요. 네. 1호, 2호, 3호, 4호 계속 쏘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앞서 북한의 의도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시켜서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 강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일종의 자아도취형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북한 매체를 보면 예. 본인이 가장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장소에 다 현지 지도를 합니다. 그 마이크로 리더십이에요. 예. 그러면 인공위성 같은 경우도 본인이 다 관여를 해요. 가서 얘기 듣고 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심지어는 화장품 이름까지 뭐 시계 건물의 벽걸이 위치까지 다 잡아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과거에 사실- 농장도 찾아서 그렇죠. 현지 지도했다. 네. 이런 기술력을 지도하셨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보도하더라고요. 이제 이 위성도 김정은 위원장이 우주정복은 나의 의지입니다가 표거든요. 김정은의.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사진에 나오지만 네. 계속 개입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김정은의 명령이 이번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군 당국이 일단 수거를 했어요. 자, 앞서 이제 부품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것이고 기술력도 추가로 북한의 기술력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 정도 위성체도 확보하고 발사체 일부 부품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북한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거의 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 우주 발사체 개발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네. 2017년 이전과 2017년 이후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2년, 16년에 썼던 은하, 광명성 계열은 노동 미사일의 동체를 사용한 거예요. 예. 노동 미사일 4개를 묶어서 쓴 거거든요. 옛날 겁니다. 네. 60년대 겁니다. 예. 근데 북한이 2017년 3월 18일 날 드디어 그것도 이제 구형인데 RD-250이라는 소련, 구소련제 로켓 트윈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즐이 2개고 여기 이제 그 파워 펌프는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추력이 80톤짜리거든요. 요거를 처음으로 2017년 3월 18일 날 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하고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발사 체계가. 그러니까 이번에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ICBM을 성공했는데 이걸 트윈 엔진을 묶어서 2개짜리를 그러니까 노즐이 2개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구멍은 4개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쏜 게 이번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 이제 ICBM 잔해는 우리가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저 발사체입니다. 그렇죠. 예. 저기 노즐이 지금 2개지만 저쪽 뒤에 예. 2개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로켓을 기술을 찾아낸 거죠. 우리가 지금 저걸 찾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 지금 부분. 과거 2017년 이전에 구형이 아니라 네. 실패했던 무산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 성공하고 있는 기술을 아마 엔진도 일부 찾았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위성 기술을 찾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로서는 노다지를 건진 거고 노다지를 건졌다. 북한은 정말 가슴이 아프겠죠. 네, 지금 북한에서 이번에 발사 실패 인정하면서 머지않아 다시 쏘겠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금 발사한 상황이니까 이거랑 좀 변조를 주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또 이어갈까요? 일단은 머지않아 쏘기 어려웠고요. 왜냐하면 위성은 우리도 이 북한이 2012년 4월 달에 시산 실패했고 12월에 성공했거든요. 8개월 걸렸거든요. 우리도 누리호 1차 이후 지금 이제 성공할 때까지 3년 더 걸렸거든요. 물론 이제 북한이 그 사이 기술이 개발했죠. 그러니까 한두 달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또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또 실패해서 우리가 수고하면 그때는 북한으로서 악몽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 내 쏘기가 원래 어려웠던 걸 무리해서 쐈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상에서 해야 될 많은 시험들에 큰 적이 없어요. 그거 다 거쳐야 되는데 자기들이 ICBM에서 검증됐다고 판단하고 그냥 자신감 있게 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부분 시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 시험들의 흔적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 해결하는데 머리가 아플 거고 더 문제는 이제 이번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쏘는 것보다 어쩌면 안정적으로 성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군이 북한의 정찰 위성 수거 작업을 모두 마쳤고요.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연구위원께서는 노다지를 캔 것이랑 마찬가지다. 북한의 기술력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비가 쏟아져 내린 가운데 주택이 침수되고 가로수가 쓰러져 정전이 발생하는 등 호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소방본부는 어제 낮 1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호흡 피해 신고가 모두 171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공원과 도로 사이의 담장이 지반이 약해지면서 무너졌고 경기도 양주시에서도 8m 높이의 옹벽이 무너져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간밤 폭우에 가로수가 꺾이면서 아파트 전선을 건드려 단지가 정전됐고 인천시 부평구 등에선 빌라 주차장과 일부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산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대구 군위군 효령면 상주 영천고속도로 블루터널 인근에 있는 야산이 무너졌습니다. 쏟아져 내린 바위와 흙이 고속도로를 막으면서 25톤 트럭 한 대가 급하게 속도를 줄이다가 갓길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50대 운전자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고속도로 하행선 전체가 통제돼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전구와 충남에는 석축이 무너지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남 예산에서는 대술면에 있는 석축이 무너져 내려졌으며 천안에서는 직산읍의 한 주택이 침수돼 배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나무 쓰러짐과 토사 유출 등 20건의 피해 신고가 충남 소방본부에 접수됐습니다. 대전에서는 4곳에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산성동 보문산 사정공원 진입로 석축이 무너진 것으로 확인돼 긴급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여름철마다 짧은 기간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로 한반도에서 500년 넘게 쓰여왔던 장마라는 용어도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장마란 여름철에 오랜 기간 이어지는 비를 뜻하죠. 이 장마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500년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오랜의 한자어인 장과 비를 의미하는 마를 합성해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특히나 장마가 시작할 때의 특징으로는 좀 큰 덩치에 천천히 움직이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서히 북상을 하거나 강수도 좀 오래 유지가 되는 이런 구조들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보통 남부지방은 6월 중순에, 서울 등 중부지방은 6월 말에 시작해서 한 달 정도 이어지다가 7월 말이면 끝났는데요. 하지만 엘니뇨 같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최근엔 이런 장마 패턴이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를 쏟아내다가 다시 무더위가 이어지는가 하면 야간에도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조금 작은 덩치의 저기압들이 지나가기 때문인데요. 이게 작은 규모로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저기압이 지나갈 때는 강한 강수를 겪다가 또 바로 빠져나가고 작은 고기압의 영향을 미칠 때에는 일사가 늘어나면서 또 폭염이 또 짧게 다시 나타나는 이게 반복되는 구조로 계속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는 장마가 끝날 때까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장마가 끝난 이후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지역에 많은 피해를 불러왔던 폭우도 장마가 끝난 후인 8월에 쏟아졌죠. 그래서 기상청은 2008년부터 공식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났다고 하면 이후에는 큰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겠죠. 네, 기상학계에서도 이제는 장마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10월 사회 각 분야 전문가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장마 용어 재정립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젠 장마란 용어를 역사 교과서에서나 찾아볼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와 관련해 경찰이 모두 400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자체에서 420건을 수사 의뢰받아 이 가운데 400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가 94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대전이 각각 38건, 경남 33건, 이외 다른 지역은 30건 이하로 집계됐습니다. 또 숨진 걸로 확인된 아동은 4명 늘어나서 모두 1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소재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영유아는 모두 353명입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검찰에 송치했거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 종결한 사건은 20건입니다.
출산 이력은 있는데 출생 신고는 안 된 이른바 사라진 아기들을 찾는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영아 살해와 유기죄로 입건된 남성은 10명 가운데 2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관련 수사가 여성, 즉 친모에만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 2명의 친부 40대 이모 씨.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임신도 출산도 몰랐다고 일축했습니다. 경찰도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뚜렷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구속 송치된 부인과 달리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를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넘겼다는 이른바 화성 영아유기 사건에서도 친모와 친부는 다른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친모에겐 영아유기, 친부에겐 영아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기를 건네는 현장에 둘이 같이 나갔다고 인정했는데도 엄마가 유기를 주도했고 아빠는 상황을 지켜보는 데 그쳤다고 판단한 겁니다. 숨진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경기도 과천 50대 여성과 관련해서도 친모에게만 수사가 집중될 뿐 친부인 남편은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9년 동안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47명 가운데 남성은 78명, 17%로 집계됐습니다. 영아 살해와 유기죄의 처벌 대상이 직계존속, 보통 부모인 것을 고려하면 피의자 10명 가운데 친부는 2명도 안 되는 셈입니다. 수사기관부터 친모에게 초점을 맞추는 데다 법률 조항도 여성을 가해자로 전제하다 보니 친모만 온전히 책임을 지게 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영아 살해와 관련된 법 문구 자체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사실상 여성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실제 입건 건수도 여성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친부도 아이를 함께 낳은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미혼모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안전망이 구축되고 사회의 시선도 바뀌어야 부모가 끔찍한 범죄에 내몰리는 일도 어린 목숨이 쓰러지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옥 생활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다루고는 번번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탈옥을 시도했습니다. 단 하루도 철장 속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는 영화 속 주인공. 탈옥 시도 과정이 험난해 보이지요. 이런 시도를 하기도 전에 계획이 들통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인데요. 김 전 회장은 경비의 허술한 틈을 노렸습니다. 검찰 조사다 재판을 받으러 갈 때 경비가 허술한 사이 다른 차량으로 도주하려 했다는데요.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 원을 준다면서 회유했고요.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누나가 대포폰 등을 준비하라며 1,000만 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수감자가 자수하면서 김 전 회장의 탈출 계획은 실패했고요. 탈옥을 도운 혐의로 친누나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김 전 회장의 탈주 시도는 벌써 3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2019년 말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겁니다. 잠적 5개월 만에 체포돼 경찰로 이송되는 모습입니다. 당시 도주자금 55억 원을 챙겨서 밀항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1심 재판 과정에서 전자발찌 착용 등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고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때 2번째 도주를 시도합니다. 이 모습이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일 CCTV 영상인데요. 1심 결심 공판 당일 팔당대교 인근에서 손목형 전자 위치 추적 장치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당시엔 도주 48일 만에 경기도 화성에서 검거됐고요.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받아서 수감된 상태로 다시 또 탈주를 시도한 겁니다. 검찰과 법원은 경비 강화에 나섰습니다.
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전 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교도관 등 경비 인력 30명을 배치했고요. 법원도 김 전 회장은 수갑을 찬 채로 재판을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을 저지른 김봉현 전 회장. 아직 죗값을 치르려면 멀었습니다. 이번엔 탈주까지 시도하다 걸린 터라 항소심에서 괘씸죄도 적용될지 판단 결과가 주목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반란 사태 이후 처음으로 다자 정상회의에 등장해서 러시아는 매우 단결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맞서 러시아와 밀착해온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연대를 더욱 강화하자면서 호응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화상으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용병 반란 사태 이후 처음으로 외교 무대에 나타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어느 때보다 단결돼 있으며 정치권과 사회 전체가 무장 반란 시도에 함께 맞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용병 반란 때 러시아를 지지해준 회원국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 등 서방을 비난했습니다. внешними силами реализовывался проект по созданию из соседней с нами страны Украины фактически враждеб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антиросси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기조연설을 통해 러시아에 호응했습니다. 회원국들이 연대와 신뢰를 강화하고 호혜 협력의 케이크를 키워야 한다면서 미국에는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反对保护主义、单边制裁、泛化国家安全概念，反对搞筑墙设垒、脱钩断链。 정상들은 테러와의 전쟁을 구실로 다른 나라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44%, 31억 명을 포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는 2001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해 출범했습니다. 이번에 9번째 회원국이 된 이란 대통령은 이 기구는 위대한 가족을 상징한다며 함께 패권주의를 제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피서객 사이로 헤엄치는 상어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각 4일 공개된 영상인데요. 상어 지느러미 보이시죠? 지느러미와 몸체 윤곽을 선명하게 물 위로 드러낸 상어가 해수욕객들 사이를 유유히 오가고 있습니다. 상어 출현을 외치는 경고 알림에 해수욕을 즐기던 일부 사람들은 급히 물 밖으로 피신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상어의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어 추적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이래 최소 16건의 상어 공격이 보고됐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치명적인 사고는 없었다고 하지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년 사이에 마약 사범 연령대가 낮아져 30대 이하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이 지난 2018년에 비해 지난해 1,900여 명으로 2배 넘게 급증했고 마약류 압수량도 지난해 804kg으로 2018년 입수량의 2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 가운데 2명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에 외도를 의심받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로 26살 A씨를 기소하는 등 무고사범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충남 부여군 양화면 저수지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오산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덮쳐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뺑소니범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14일 5개 종목 주가가 무더기로 폭락한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주식거래 인터넷 카페 운영자를 사흘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구름이 걷히고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기승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6.6도를 보이고 있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위의 기세가 오늘보다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대기질도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과 광주, 부산 모두 2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 낮 동안에는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1도, 대전과 광주 32도, 대구는 무려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중북부 지방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안팎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여야 공방이 더 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회 윤리특위에는 김기현,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제소안도 제출됐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